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 경제 골든타임 박현준입니다. 아나운서 손재원입니다. 오늘의 골든타임 한뉴스5로 시작합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남성이 어디론가 걸어갑니다. 뒤를 흘기 쳐다보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잠시 후 이 남성이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에서 불이 났고 차량 트렁크에선 35살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흰색 SUV 차량이 2시에 이 앞을 지나가서 주차장에 파킹을 하고 한 2시 20분 이후에 연기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119가 와서 불을 진압하고 나서 차 안에 보니까 시신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CCTV에 포착된 40대 남성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A씨의 지문과 DNA가 차량 내부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차량 안에서는 부탄가스통 3개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차에 불을 낸 뒤 부탄가스로 차량을 폭파시켜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성의 시신은 여러 부위가 흉기로 잘려나간 상태였습니다. 훼손된 시신 부위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를 지명수배하고 공개 수사로 전환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지난 11일 광주의 한 벤츠 대리점. 리스한 고급 벤츠 승용차의 시동이 운전 중 3차례나 꺼졌는데 대리점 측이 교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자 A씨가 골프채로 차량을 부수는 모습입니다. 해당 차량이 부서진 채 서 있는 곳에 똑같은 차량 한 대가 더 나타납니다. 운전자는 또 다른 남성 B씨. 역시 운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반복돼서 수리를 하러 찾아온 겁니다. 공교롭게도 동일한 차종이 동일한 문제 때문에 같은 대리점에 찾아온 상황. 제가 차량을 구입한 지가 4개월 정도 되는데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고속도로 막 진입하기 전에 그때 한번 또 꺼지더라고요. 여기서 해주는 말은 그냥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대리점 측이 휴일도 상관없으니 언제든 찾아오라고 했지만 막상 대리점에 도착하니 약속과 달랐습니다. 담당자가 없어서 오늘은 수리가 불가능하니 평일에 다시 오라는 거였습니다. 다른 부분도 제가 약간 탐탁치가 않아서 2번 맡겼는데 아직 그게 확실하게 복원이 안 됐어요. 골프채로 승용차를 부쉈던 A씨는 대리점 앞에 나와 항의를 계속했습니다. 대리점 측은 A씨의 차량이 일부 개조된 것이 시동 꺼짐의 원인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해 A씨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번째 시동 꺼졌을 때 그 당시에 계시던 대표이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직접 제 차를 끌고 가셔서 중요한 거를 원상복구 하셨습니다. 차 이따구로 안 만들어야죠. 이런 거는 교환이 화물고 필요도 없이 폐차시켜버려야죠. 대리점 측은 오늘 시동 꺼짐의 원인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혜림입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 친선의 해를 기념한 러시아 현지 공연에서 모습을 드러낸 청봉 악단. 김정은의 지시로 지난 7월 창단됐는데 사실상의 데뷔 무대입니다. 세련된 아카펠라 앙상블입니다. 검은색 의상을 맞춰 입었지만 각자의 개성을 살린 디자인이 눈에 띕니다. 가운데 선 배우는 왕재산 경음악단 출신인 김주향입니다. 15년 전인 2000년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와 닮은 외모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청봉 악단은 선발주자인 모란봉 악단과 음악적 색깔이 다릅니다. 모란봉 악단은 미니스커트 차림과 빠른 템포의 현대식 전자악기 연주가 특징입니다. 빛을 뿌리며 살아왔던가 내 마음 소곡을 청봉 악단이 이번 공연에서 직접 부른 러시아어 노래도 모란봉 악단보다 한층 차분합니다.
북한은 평양을 찾은 쿠바 대표단에게는 모란봉 악단의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우방국과의 친선을 위한 악단 외교에 두 걸그룹이 동원되고 있는 겁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지금을 잃은 가곡 부모들이 여러분들에게 첫 인사를 보냅니다. 돌고래떼가 수면 위로 날아오릅니다. 공중고개를 펼치고 산수 문제를 풀기도 합니다. 돌고래가 수면 7m 높이의 공을 치자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북한 조선중앙TV에 등장한 돌고래 공연 모습입니다. 외국인 모습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아서 평양체류 상류층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 출신 파도타기 세계 챔피언 니콜라 자넬라가 북한 해변에 등장했습니다. 북한에서 파도타기라는 서방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중국 국가대표팀 코치로 일하고 있는 그를 북한 당국이 초청한 겁니다. 벌써부터 북한 서핑 기회를 파는 여행 상품까지 등장했습니다. 2주 뒤 공식 후계자로 등극한 지 5년을 맞는 김정은 체제는 손쉽게 달러를 버는 특이한 북한 관광 상품을 하나둘씩 내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석호입니다. 메달 2개를 목표로 했던 이번 세계선수권. 하지만 리본에서 시작부터 꼬이고 놓치기도 했습니다. 볼에서는 공 따로 마음 따로였습니다. 실수를 연발한 소년제는 개인 종합 11위로 추락했습니다. 결국 코치의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15위까지 주어지는 올림픽 티켓을 확보한 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북한 소년제는 광주 유대회 이후 휴식 없이 각종 대회에 참가했던 강행군과 지나친 긴장감을 부진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중간에 이제 약간의 휴식 기간도 필요한데 또 워낙 시합 일정이 또 맞지 않아서 또 그렇게 못했던 것 같은데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컸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새로 짜며 담금질해 내년 리우올림픽 본무대에서 명예 회복을 다짐했습니다. 일단 2016년 시즌 프로그램을 이제 4개 다 바꾸기 때문에 또 마지막이고 또 정말 저한테는 중요한 대회인 만큼 최고의 프로그램을 이제 짜는데 소년제는 오는 26일과 27일 잠실에서 세계적인 선수들과 갈라쇼 무대를 갖고 훈련지인 러시아로 돌아갑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아침경제의 골든타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박상원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김태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사업이면 사업, 방송이면 방송, 손만 대면 성공하는 대세남 백종원 더번 코리아 대표가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크게 실패하고 모든 걸 망하고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나도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 뭐랄까 만족감이 서서히 재밌어지고 그 일에 행복 느끼고 그러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나한테 중압감을 주는 거짓말은 조금 필요해요. 그러니까 느낌이 좋네요. 이런 정도의 단어, 이런 정도의 거짓말은 나한테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제가 누구는 얘기해 나의 부인은 엄청나게 미인일 거야라는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진짜 그렇게 돼버렸어요. 네, 지금은 이렇게 성공한 백종원 네. 씨도 외환위기 때는 실패를 했었다라고 경험담을 털어놨는데 뜬금없이 건축 자재 수입업을 했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전공을 무시하는가 좀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행사는요, 지난 주말에 전경련 주최로 열렸던 청년과의 토크 콘서트 내용인데요. 거기에 바로 백종원 더번 이 코리아 대표가 이 출연진으로 나온 겁니다. 핵심 내용은 자신이 최초에 시작했던 사업은 건축자재 사업이었었는데 이 적성에 맞지 않는 사업을 무작정 뛰어들다 보니까 뭐 IMF 때 저 나락으로 추락할 정도였었다. 하지만 다시 자신의 주특기였던 요리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다시 창업에 도전해서 성공을 했다는 내용이었었는데요. 이번 전경련 주최의 이 청년 토크 콘서트 핵심 내용은 역시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실패를 극복하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의외로
정규직 취업, 좋은 직장에 가는 것보다는 자신 있게 창업에 도전하라. 이런 메시지도 함께 전했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 8천여 명이 넘는 청년들이 몰려서 그야말로 취업이 청년들에게 얼마나 큰 고민거리인지를 반증했는데 마침 노사정위원회 어제 대타협 이뤘다면서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참 긴 시간이기도 했었고요. 과연 마감 시한을 지킬 것인가 넘길 것인가에 대한 초미의 관심사였었는데요. 노사정위원회가 결국 대타협에 이 합의에 도출을 했습니다. 이슈가 좀 어렵기도 하고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씩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가 이제 일반 해고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게 무슨 얘기냐? 실은 과연 현재 근로자를 어떻게 해고시킬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로서는 일을 잘 못하는 직원들, 특히 의도적으로든 고의적으로든 해당 일을 잘 못 성공했을 때 과연 이 직원을 어떻게 할까가 큰 이슈였었는데요. 이 일반 해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사정들이 합의를 이뤄내고요. 처음에 가이드라인에 이어서 결국 법제화하겠다 이런 내용 담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취업 규칙 변경이라는 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임금 피크제입니다. 즉 앞으로 일단은 나이가 몇 살에부터 임금을 서서히 깎아드릴지 또 몇 %씩 깎아야 될지에 대한 얘기들을 어떻게 법제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인데요. 노사정 모두 앞으로 한 걸음 할 걸음 법규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임금 피크제를 통해 가지고 뭐 55세든 56세든 임금을 깎아지게 되면 여기에 따른 이제 회사의 수익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이 수익을 과연 청년 고용으로 어떻게 돌릴 것인가? 이거를 법제화해서 의무적으로 돌릴 것인가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인가 뭐 큰 틀에 합의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부터는 이것을 과연 법으로 만드는 문제에 있어서 또 하나 노사정들의 타협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노사정이 타협을 이루기까지도 상당히 그 과정이 험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법제를 만들어야 될 텐데 그 과정 잘 해결되고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첫 걸음이요. 이제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 중집이라고 하죠. 과연 이 안을 받아들일 것인가가 첫 걸음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한국노총이 이를 이제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이게 된다면 앞으로는 정부 가이드라인 뒤이어서는 법규 한 조항 한 조항씩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을 펼치게 될 텐데요. 첫 걸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사정 모두 그렇다. 결국은 법으로 가겠다라는 데에서는 일단 합의를 했으니까요. 이제는 법규화 그 과정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맵고 짜게 먹는 한국인들,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큰돈 들이지 않고 위장 다스리는 방법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은 가난한 사람들의 의사라고 불리는 양배추의 다양한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잦은 외식으로 맵고 짠 음식을 즐기는 현대인들, 그러다 보니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런 분들께 양배추는 값싸고 효과 좋은 약이 됩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U가 위 점막의 재생력을 증가시켜 위궤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또 양배추의 폴리페놀 성분은 위암뿐 아니라 유방암과 대장암, 직장암, 폐암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양배추에는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과 우유에 버금가는 칼슘이 들어있어 성장기 어린이들의 발육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양배추 중심의 딱딱한 신부분은 먹기 불편하고 식감이 좋지 않아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신부분에는 또 섬유질이 많다고 하니까요. 가능하면 통째로 갈거나 쪄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를 구박하는 시어머니, 드라마의 단골 메뉴인데요. 반대하다 못해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한남동 예비 며느리 살인 사건인데 김태현 변호사가 어떤 사건인지 정리해드립니다. 아들의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단순히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끝에 칼로 살해를 한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건 경찰이 조금만 빨랐더라면 이 사건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사건 발생은 9월 12일 저녁 9시 42분에 일어났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박모 씨는 평소에 우울증장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의 여자친구인 34살 이모 씨와의 교제를 굉장히 반대를 했었죠. 그러다가 그날 마침 그 이모 씨와 예비 시어머니와 며느리 전화로 다투게 됩니다. 전화로 다투다가
그 예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찾아서 집으로 오게 되는 것이고요. 예비 시어머니 박 씨, 말다툼 끝에 20cm 과도로 예비 며느리를 살해하고 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건 발생은 9시 42분인데 그 30분 전에 9시 12분쯤에 아들이 경찰에 112로 신고를 합니다. 어머니 여자친구가 싸우고 있는데 말다툼 끝에 여자친구가 집으로 온다고 한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여자친구 혼내준다고 칼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순찰차가 이 씨 집에 도착한 건 30분이 지난 9시 42분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부근에 9시 2분쯤에 한남동에서 다른 사건, 즉 가정폭력 사건이 신고가 된 겁니다. 이 가정폭력 사건과 이 살인 사건, 신고자도 다르고 신고 내용도 다르고 주소도 다릅니다. 그런데 한남파출소는 비슷한 한남동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두 사건을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사건 해결에만 매달린 겁니다. 결국 30분 늦게 순찰차가 도착하고 나니 이미 사건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모 씨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지고 맙니다. 시청자 여러분, 경찰이 일부러 늦게 가진 않았을 겁니다. 분명 착각을 해서 늦게 간 걸 겁니다. 하지만 경찰이 좀 일찍 갔더라면, 그랬다면 이 피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지금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고부 갈등 때문에 가정 불화가 생긴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고부 갈등 때문에 살인이 일어났다. 네. 이 정도로 심각해질 수가 있나요? 심각해질 수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은 많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 시어머니와 우리가 오죽하면은 왜 그 시자 들어간 건 시금치도 안 먹는다 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어머니들이 아직까지는 그 몇 가지 특성이 있죠. 적어도 잘난 내 아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키운 아들의 경우에는 그 아이가 내 생명이고요, 내 기쁨이고 내 전체이고 결국은 내 자신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물론 이제 이 사건의 앞뒤 전막을 좀 알아야 되겠죠. 이를테면 이 며느리가 워낙에 또 강성 며느리였을 수 있어요. 몇 가지 사연은 있겠지만 분명한 거는 이 부부간의 관계가 매우 심각했던 건 분명했던 것 같고 네. 근데 이 심각성이 좀 지나쳐서 이 어머니가 참지 못하는 상황에 도달했던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네. 문제는 이제 다들 우려하시는 분이겠지만 아들은 뭐였냐는 거죠. 네. 그 아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대하고 분명하게 중재를 하는 역할이면 분명한 것 같은데 문제는 보면 그 전화를 했던 상황도 그렇고 어머니도 제대로 이렇게 통제하거나 이러기 어려웠고 또 강한 여자친구도 제대로 통제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전화로 싸움이 붙었던 게 결국은 실제 싸움이 돼버렸고 어머니는 상상도 못할 그 흉기를 꺼내가지고 예비 며느리를 찌르는 상황이 이를 때까지 뭐 아들은 뭐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고부관계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건 한 번 문제가 발생하면 거의 돌이키기가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 과정에서 중재를 못한 아들 바보냐 뭐 마마보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양쪽에 굉장히 강한 두 여성이 격돌할 때 이 아들의 역할은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칼을 들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네. 칼을 뺐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역할까지도 못했다는 건 그렇죠.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칼을 못 뺐더라도 그 여자친구를 데리고 밖으로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인 건 분명하죠. 사실 뭐 사람이 당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아니 김태현 이제 변호사 브리핑에서는 마치 경찰 실수한 거 맞죠. 근데 이 문제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바깥에 있으면 어머니가 시칼을 들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으며,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는 얘기는 같이 있었다는 거죠. 네, 통제할 수 있는데 그걸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정도는 그러니까 화해를 시키긴 힘들더라도 그 위급한 상황에서 어머니를 제어한다든지 한쪽만 제어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그 아들이라는 분이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물론 경찰 모친이 당시 술에 취해서 화를 못 참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평소에 정신과 치료도 좀 받았다고 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이 사실 막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막을 수 뭐 있었을 것 같기도 하는데 문제는요 아들이 신고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왜 신고를 했겠어요? 사실은 자기 어머니랑 여자친구랑 싸우는데 이거 경찰에 신고해서 동네방네 알리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혼자 말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고했다는 건 평소에 어머니 성격도 알고 내 여자친구 성격도 아는데 이건 정말 속된 말로 사단이 난다 이거. 본능적으로 안 거죠. 그러니까 112에서 신고해서 우리 여자친구가 우리 집에 싸우다가 오는데 우리 어머니가 식칼 가지고 기다려. 이 얘기를 신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본인이 어떻게 이게 제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본인이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신고를 한 건데 경찰에 좀 빨리 갔으면 이거를 좀 막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두고두고 남는 거죠. 네, 말씀하신 어쩌다 경찰 출동이 늦어진 걸까요? 한번 주민들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여기서 고함 피고 난리 치니까 나가니까 머리 꾸덕 싸워. 그래서 저 여자 누구냐한테 그 아들의 애인이래. 이쪽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막 담요 같은 거 덮어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신고를 했는데 왜 빨리 안 오냐고 막 기다리고 있고 그런. 네, 결국 들어보면 경찰의 늑장 대응이 진짜 문제를 키운 건데 그렇습니다. 순찰차로 5분 거리였다고 해요. 맞습니다. 근데도 왜 이 이렇게 늦었나요? 순찰차로는 뭐 1.7km니까 5분보다도 더 빨리 갈 수가 있는 거리인데요. 왜 늑장 출동을 했냐? 경찰 스스로가 뭐에 홀린 것 같다는 해명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참 안타까웠던 게 이제 이 아들의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습니까? 그로부터 불과 3분 이내에 이 한남동 이 지역에 또 다른 가정불화, 가정폭력 사건이 접수가 되는 겁니다. 네네. 근데 그 위치도 이번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위치와 그리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이제 내비게이션 시스템으로 출동을 하면서 당초 칼 들고 있었다는 이 살인 사건 이 지역으로 간 게 아니라 그 조금 늦게 신고가 됐던 또 다른 그 옆집에 있는 옆에 동네 한남동으로 출동을 하면서 이 사건은 근데 별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차를 돌려서 오게 된 이 시간이 거의 28분에서 30분이 지난 상황이었었고 그때 정말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다는 건데 이번에 뭐 경찰 늑장 출동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적합한지 왜냐하면 이런 집들이 붙어 있는 지역이 꽤 많이 있거든요. 마포구에도 그렇고요. 경찰이 스스로 실수를 인정한 거 아닙니까? 홀린 것 같다. 실수를 한 것 같다. 실수를 인정했는데 늦장 출동.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피해자 가족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소송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까? 경찰에 대해서? 근데 인과관계가 입증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네. 만약에 경찰이 갔다라고 하면 막을 수 있었냐? 꼭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가정적인 사건은 그렇잖아요. 네. 물론 저도 아까 브리핑에서 이거 뭐 갔으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 법정에 갔을 때 판사도 아마 그렇게 볼 겁니다. 하지만 정말 경찰이 제 시간에 갔다고 해서 살인을 막을 수 있었다.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게 국가 배상에서 이기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고 하지만 좀 그런 아쉬움은 피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내비게이션 시스템 문제도 아니고 용산경찰서도 2번이나 제대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야, 니네 그 가정폭력이랑 이 사건 다른 거니까 이거 제대로 가. 라고 2번이나 다시 지시가 내려갔는데 한남파출소에서 하다가 그걸 놓친 거죠. 네, 골든타임을 놓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 말하기로 정말 뭐에 씌운 것 같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표현인 것이고 어찌됐든 간에 아마 인사상의 어떤 그런 책임들을 용산경찰서에서 지운다고 하니까 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 투여 사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새롭게 불거지고 있는 것은 검찰이 정말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 여기에 대한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언론에서 단독 보도 새로운 내용을 한번 보도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도 내용을 좀 보면 일단 검찰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씨가 자택에서 발견된 주사기 사용자와 관련해서 검찰에 진술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집에서 발견된 주사기에 제3자의 DNA가 있었는데 이게 누구 건지 이 씨가 얘기해주지 않았다. 수사에 잘 협조를 해서 감형도 해줬다고 하는데 이걸 얘기하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사위 이 씨의 자택에서 17개 주사기가 발견됐잖아요. 근데 한 개는 이제 됐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의 검출된 DNA는 결국 확인을 못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위 이모 씨가 끝내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검찰에 얘기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도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검찰이 또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적극 수사를 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그럴 수도 있었던 겁니까? 전 국민을 다 상대로 해가지고 야 니네 DNA 5천만 명 다 내봐. 이거나 맞춰보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저 신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야 주사기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왜 탐색을 안 했냐라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네. 한계있어요. DNA 나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했다고 합시다. 그 DNA. 제가 했어요, 거기서. 네. 그 검찰은 어떻게 알죠? 이 사람이 이모 씨가 야 이거는 김태현 변호사 했는데 진술하지 않으라 힘들어요. 그렇다고 진술을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든 국민들을 상대로 DNA 채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이모 씨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이 한 사람들, 친구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채취를 했을 겁니다. 거기서 안 나오면 이건 그 다음에 방법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검찰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모 씨 한 사람만 잡은 거라고 모를까?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은 그 뭐 의사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판매책부터 뭐 CF 감독까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약 투약단에 대해서 여러 명 조사를 해서 구속을 시켰거든요. 네네. 그런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이 정도 수사 성과를 냈으니 나머지 이 주사기 셋
DNA가 확인이 안 되고 누구 거랑 했는지 나오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종결하자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야 이거 무조건 봐줬다라고 지금 일방적으로 말하기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이 씨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약의 양이 3.5g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 양이면 110명 정도가 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데 이 마약을 언제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출처를 밝혀내지 못했다라는 실제 사용량은 0.4g만 이제 밝혀냈다. 판결문에 네. 따르면 3.5g을 구입했는데 실제 네. 사용한 건 0.4g밖에 네. 밝히지 못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그렇죠.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 이 이제 언론에서 하는 얘기는 야 그럼 3.5g 샀는데 0.4g 했으면 3.1은 봐준 거냐? 네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꼭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이 마약 범죄라는 게요. 언제 어디서 했다라는 것이 특정하지 않으면 기소 자체가 안 됩니다. 네. 기소에도 공소기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100번 했다고 합시다, 마약을. 네. 근데 검찰에 밝혀낸 건 10번입니다. 김태현이 분명히 100번 했어. 근데 일시와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건 10번밖에 없어. 그러면 10번만 기소하는 겁니다. 90번은 묻혀요. 그게 마약 수사고 그게 마약의 어떤 그 검찰 수사 법원의 재판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5g에 대해서 이모 씨가 다 했는지 네. 아니면 다른 사람이랑 같이 했는지 그건 우리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3.5g을 샀는데 0.4만 기소했기 때문에 3.1을 봐준 거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3.1을 전부 다 나머지 3.1을 이모 씨가 했다고 하더라도 일시와 장소와 특정이 안 되면 본인도 기억 못할 수도 있잖아요. 써놓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것은 기소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방적으로 봐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상적인 마약 수사랑 비교했을 때도 별로 문제는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걸 지금 봐주기인지는 검찰만이 알겠으나 그 숫자가 3.1이라는 차액이 있다고 해서 단순히 봐주기로 결론 질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이모 씨가 했는데 일시 장소를 특정을 못한 걸 수도 있고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고 기록을 해놓을 리가 없으니까요. 또 다른 친구들 그 3.1 해가지고 의사도 쓰고 뭐 CF 감독도 쓰고 네네. 다른 사람도 썼다면 그 사람들 판결문에 나와 있는 그 마약이 그 3.1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를 단정적으로 봐주기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좀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이게 일보가 나왔을 때는 유력 정치인의 사위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굉장히 놀랬던 게 이제 그게 김무성 대표의 네. 사위다. 자, 그랬을 때의 뉘앙스는 뭐냐면 김무성 대표가 검찰 수사 과정에 그 당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압력을 넣었느냐, 아니면 양형 과정에 압력을 넣었느냐의 의혹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그 의혹은 좀 해소된 것 같아요. 네, 그 의혹은 어느 대표가 정도 해소된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지금 일부 이제 좌파에서 집요하게 나머지 한 개의 그 주사기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DNA를 검찰이 채취해 놓은 상태냐, 안 한 상태냐. 혹시나 뭐 예를 들어서 그 부인의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이 공개적으로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디까지나 의혹입니다. 의혹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악의적인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첫 번째, 그러니까 이 단순한 마약 사건에 대해서 첫 번째 유력 정치인의 사위, 유력 정치인 김무성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문제 제기는 형량과 기소 과정, 그러니까 검찰 수사 과정에 막대한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도 봐주기 수사 아니냐. 이게 봐준 이유가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최초의 의혹 제기는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친 그렇죠. 것 아니냐. 이 그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혹이 해소돼 가고 있는데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전혀 다른 네, 지금 검찰이 그러면 수사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렇죠. 이런 의혹으로 번지고 그다음에 있다는 또 거죠. 하나의 의혹은 네. 뭔가 하면 이 재판 기록이나 수사 기록이 어떻게 공공연하게 돌아다니고 있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기자의 취재력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네. 누군가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도 문제를 삼을 수 있다 이래 봐지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의혹이 커진다면 뭐 모든 것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제 좌우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은 이제 그 판결문을 이제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 보면 투약을 한 장소가 뭐 자동차라든지 클럽이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지 실제 주사기가 발견된 사위의 집에 대한 조사 결과는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그 기본적인 의문은 가질 수 있죠. 왜 검찰이 굉장히 중대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조사하지 않았는가?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마약에 관련된 뉴스를 보면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일망타진이에요. 네. 그런데 과연 이게 일망타진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나머지 부분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우리 박 소장님 말씀하신 이런 의혹들이 물론 있지만 그러니까 적어도 검찰이 양형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판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더라도 적어도 이번에 중대하게 빠져있는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밝힌다면 네. 아마 이런 의혹들도 적지 않을까 싶어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이게 확산이 된다면 검찰이 명백히 좀 밝힐 필요가 있다. 네. 수사 과정과. 검찰이 명확하게 그렇죠. 밝힐 필요가 밝힐 필요가 있다. 있는 것이 가전 정치적 억측과 오해가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난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히 뭐 한 마약 사범에 대한 수사로 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렇게 다 지금 공개된 검찰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라면 네네. 차라리 이 재판부 전문을 다 공개를 하고 수사 과정을 다 공개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상당히 덮어진 상태에서 설이 난무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냐 뭐 이렇게 봅니다. 근데 뭐 그러니까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이런 얘기들은 계속 이어질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오히려 깔끔하게 좀 계속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것들이 한 번에 밝히지 않고 조금씩 흘리다 보니까 이전 사건 현재까지도 보면 네. 일부 언론은 오보들이 있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변호인이 누구였냐고 오보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일종의 기자들도 이제 아마 그 기자분들도 취재 경쟁이 붙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그 구설과 억척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차라리 그 장님 코끼리 만지식으로 기자들이 네. 취재 요만큼 했으니까 요만큼 진실인가 다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게 정치적인 문제를 비화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사 기록들을 공개하고 그다음에 의혹이 있는 부분들은 뭐 정치인이면 정치인 다 해결하면서 한 번에 털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네, 그런데 부장검사 출신이면서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는 김경진 변호사가 SNS에 한 글을 띄웠습니다. 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신원 미상의 DNA 정보를 등록해 놓았는지를 확인을 하면 된다. DNA 정보를 등록해 놓았다면 검찰이 나중에라도 이 사람이 누군지 밝히겠다라는 의지의 소산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이유로 이 사람이 누군지 덮고 가려고 한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 문제도 김경진 나 합리적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합리적 문제 제기고 김경진 변호사로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다. 네. 다만 그 다음이거든요. 우리가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자, 검찰이 만약에 DNA 채취를 안 해놨으면 어찌 됩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네. 만약에 안 해놓았다면 누군가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안 한 거 아니냐. 그 누군가 누구지?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선의의 정치적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경진 변호사의 문제 제기는 옳다. 검찰이 당연히 했다면 아까 김태현 변호사 말대로 주사 교비를 찾는데 한 사람은 본인 것이고 한 사람은 누구 것인지 전 국민 DNA 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럼 당연히 DNA 시료 채취를 하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근데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뒤에 김경진 변호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만약에 안 했다면 왜 안 했을까요? 여기까지 아닙니까? 네. 그 다음 얘기는 또 있겠죠.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건 못 하겠죠. 문제가 되니까. 네. 그 의문을 한 번에 털어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회 마약 사건 양형 봐주기 논란으로 근심이 이만저만 않을 것 같은데요. 주말 내내,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보이지 않던 김 대표, 어제 일요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나란히 약사열애 좌불상 앞에 섰는데 그 모습 먼저 보시겠습니다. 약사 대부는 중생의 질병을 치료하고 아픔과 슬픔을 소멸시켜주는 구원불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픈 상태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또 아까 우리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 시대 중생들에게 가장 절실한 도움을 주는 부처님입니다. 세상에 오늘 아픈 사람들이 참으로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가 얘기할 때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네. 했는데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 두 분 모두 현재의 심경이 반영된 얘기겠죠? 맞습니다. 어제 제가 능인선언에 그 세계 최대의 약사의례불, 이제 불교에서는 약사의례불 부처님은 이제 아픈 것을 치료하는 네. 부처님이라는 네. 그런데 세계 최대 규모의 이제 그 약사의례불 그 봉인식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으로 공개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어제 이제 또 능인선언 30주년이었습니다. 네. 그냥 최대의 포교원 아닙니까? 네. 그래서 보신 대로 이제 김무성 대표도 내가 좀 마음이 많이 아프다 하니까 네. 그냥 불자님들이 박수를 쳤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도 많이 아프시죠. 아픈 데서는 박원순 시장님도 요즘 좀 아프신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마침 대권 후보 1, 2, 3위가 1, 2, 3위가 세 분 다 대권 후보신데 그렇죠. 1, 2, 3위죠. 각자 다 아픈 구석이 있어요. 아프다는데 지광스님 본문이 어제 참 가슴이 짠했던 게 뭐냐면 지광스님이 아픔은 고통은 사람을 겸손하고 지혜롭게 한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본문을 하셨는데 어제 참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재신임 투표 둘러싼 당내 논란. 바로 어제 그 재신임 투표는 극적으로 연기가 됐죠. 근데 연기가 된 걸 놓고도 또 지금 말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백가쟁명, 백화제방이라는 것이 네. 어쨌든 이제 재신임 카드로 정면 돌파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중진화 의원은 한 15번 만나서 이제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를 했고 이제 지금은 또 중앙위를 소집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또 안철수 대표는 혁신화에서 지역별로 당원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자 얘기하는 것이고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감 중인데 네. 이게 좀 끝나고 합시다. 이런 얘기인데
야당도 지금 뭐 좀 앞이 잘 안 보이는 정말 혼란스러운, 그러니까 9월 위기설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뭐 엄청난 위기가 오는 와중에 또 지금 박준영 전주사는 시민당 만들겠다. 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며칠 전에 또 우리 천정배 의원 따님 결혼식 때는 또 뭐 야권에서 정동영 전 의원부터 다 모이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저도 정치는 표현하지만 야권의 문제가 하도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지가 헷갈릴 정도로 네네. 좀 뒤죽박죽이 돼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문제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도 한마디를 했는데 일단 좀 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16일 네. 중앙위 개최는 무기 연기하자. 혁신안이 통과되어도 새정치연합은 혁신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공개 서한을 보냈고, 재신임을 위한 여론조사도 취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날짜를 미룰 것이 아니라 아예 취소를 하자. 당의 혁신 문제가 대표의 거취 문제로 바뀌게 된다.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혁신이고 문재인 대표 체제가 본질이 아니고 내년 총선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찾자는 얘기 아닙니까? 네. 이래 가면 총선 지는데 지금 혁신안도 국민들이 공감을 못하는 것이고 문재인 대표가 그대로 계셔서 과연 총선을 이길 수 있느냐 이제 이 문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혁신 문제를 갖고 얘기해야 되는 것인데 뭐 중앙위하고 당원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내 거취를 묻겠다는 것은 정치적 문제 아니냐. 네네.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혁신 방안을 찾자. 이 얘기를 이번 혁신안을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자는 얘기 같고 네.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가 투표를 통해서 돌파하겠다는 얘기는 본인의 정치적 거취 문제인데 그건 별개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이제 안철수 문제 제기를 하는데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단합이 우선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중구난방돼가지고 뭐 내가 물러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누가 온들 버틸 수 있겠냐. 네. 뭐 이 얘기고 그 와중에 정세균 의원은 그동안 문재인 대표를 지지했었는데 오히려 그 천정배, 정동영까지 포함하는 대규모 원탁 회의를 만들어서 수준을 네. 찾자. 그건 사실상 문재인 대표 물러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수습이 잘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 중국 전국체계 문구를 인용했는데요. 같은 욕심을 가진 자는 서로 미워하고 같은 걱정을 가진 자는 서로 친하다. 이런 문구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같은 욕심을 가진 나와 문재인 대표는 서로 미워하고. 네. 아니 저쪽은 왜 저렇게 자꾸 어려운 말들 써가지고 해석 곤란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걱정을 가진 나, 김한길 대표, 무슨 뭐 천정배원 등등은 네네. 서로 친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보면 결국 그 안철수 의원이 야 그럼 문재인 대표가 이제부터는 협력보다 한판 붙는 거 아니야로 방향 잡은 거 아니야라고 저 말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도 뭐 그렇게 봅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철수는 좀 뭔가가 부족하다는 거죠. 즉 네. 답을 내야 된다. 답이 없습니다. 정말 안철수는 해야 될 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조기 전당대회 하자. 제 생각에는 대의원 3분의 1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철수 의원을 직접 따르는 대의원은 3분의 1이 안 될 겁니다. 하지만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비노계의 어떤 대의원들 모르면 3분의 1 충분히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판 제대로 붙는 것이 맞지. 문재인 대표는 어찌됐든 나름의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야, 나 내 대표직 걸고 재신임 받을래. 중앙위원회 원래 하기로 된 거 아닙니까? 중앙위원회 혁신안 통과 여부. 그걸 하는데 아무 대안도 없이 야, 연기하자. 하지마. 전국 돌아다니면서 당원들대로 토론하자. 그래서 언제 답을 내겠다는 거죠? 뭔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지금 말이 나오는 게 예전과 달라진 점은 있지만 저렇게 똘똘 뭉쳐서 밀어붙이고 있는 문재인 대표보다 친여서가 맞붙기 위해서 뭔가 결기, 즉 나도 탈당할 수 있다는 배수의 진을 치고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해서 한판 붙는 것이 있지 않으면 저렇게 그것이 아니면 저는 문재인 대표와 친노세력에게 계속 밀리다가 저는 고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안철수는 굉장히 예전보다는 굉장히 터프해졌습니다. 많이 터프해지셨죠. 이런 모습 처음이야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아마 지금쯤은 목소리를 내셔야 그 다음번에 이제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내시긴 하는데 사실 지금 뭐 여당도 정신이 하나도 없죠. 아까 우리 나왔던 것처럼 아픈 분들 많이 계신데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국정감사 기관이잖아요. 기간인데 도대체 국정감사는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고 그 내용이 뭔지 아마 여느 때 같으면 그런 뉴스가 아주 꽉 차 있었을 텐데 지금은 전혀 그런 얘기를 듣지 못해서 정치인들끼리 싸움하고 자기네들 어떻게 다음 총선에 이길 것인지 다음번 대선을 위해서 뭘 준비할 것인지 이 부분은 본인들의 관심사고 사실은 국정감사에서는 그래서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잘 이루어졌고 잘못 이루어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공과 과를 나누는 그 자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누구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서 사실 저는 그 부분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이종걸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감이 끝나는 10월 8일 이후로 미루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야당이 가장 빛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업에도 기업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실이 있는데 감사는 그 기업
그 CEO를 감사할 때 권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국회의 권능은 정부를 감시, 감독, 관리하는 건데, 그거 이제 합법적으로 주어진 공간이 이제 국감기관이죠. 네. 국감기관은 여당은 수비한다고 바쁘고 야당이 이제 매섭게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이 돈 왜 이렇게 썼어? 뭐 이렇게 감사하는 것인데, 그 다음 19대 마지막 국정감사입니다. 네. 이게. 그럼 여기에서 뭔가 좀 실력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집권당이 괴로운 게 감사기관이죠. 감사받는 사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실력도 발휘하고 또 국감 스타도 뜨는 거 아닙니까? 국감장에 예를 들어서 이호선 의원이 제일 잘했다. 야, 정말 뭐 이렇게 네. 되는 건데,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이호선 교수님 말씀, 국감에서 좀 감사 제대로 해봐라. 감시 감독 제대로 해봐라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권력 투쟁하고 있으니까. 네. 뭐 당 지지도가 계속 지지부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뉴스까지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아침을 뜨겁게 달군 연예계 핫 이슈를 키워드로 풀어봅니다. 네, 전수영 연예 전문 리포터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제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뭐 예상을 하시겠지만 유시원의 복귀.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만에 류시원 씨가 복귀를 한 건데요. 이제 1년 5개월 만에 파경을 딛고 그 2배 되는 기간 동안 소송 기간이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의 기간을 못 보였지만 드디어 이제 SBS 공중파의 이제 레이싱 프로그램으로 이제 복귀를 하신 겁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본인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아버지의 이름으로서 딸한테 좀 일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다면서 이제 오랜 고민 끝에 복귀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딸을 위해서 복귀했다라고 말도 하셨고 또 네. 소송 중에서도 양육권은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 취했었는데 그런데 결국 양육권은 친모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원래 양육권 포기하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혼 소송 가게 되면. 네. 친모에게 돌아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제가 판결문을 본 건 아니지만 아마 애초부터 애를 엄마가 키우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육권 소송할 때 엄마가 키우고 있으면 그대로 엄마한테 인정을 해주는 것이 많습니다. 또 네. 아버지가 키우고 있으면 아버지한테 인정을 해주고 상대방이 만약에 키울 수 없는 그 보유하고 애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 애를 키울 수 없는 특별한 사정들이 있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기존의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기 때문에 유시원 씨가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한테 그대로 양육권을 인정하고 유시원 씨는 양육비를 대주는 그런 쪽으로 아마 소송이 결론이 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네, 유시원 씨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뭐 소송 과정이 낱낱이 밝혀지고 가정사도 밝혀지고 어떻습니까? 그동안의 소송 과정 한번 쭉 짚어보죠. 네, 이제 처음에는 류시원 씨로부터 이제 그전 부인 조 씨로부터 이혼 소송을 먼저 하면서 이제 폭행, 협박 등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이유들로 고소를 당했고 이제 벌금형으로 이제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이제 류시원 씨가 조 씨에게 이제 위증 혐의로 다시 고소를 했거든요. 근데 벌금이 나오긴 했지만 조 씨가 그걸 불복하고 이제 그런 거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혼 소송 끝났고요. 지금 현재 진행형인 거 어떤 소송입니까? 현재 진행형인 거는 부인인 이모 조 씨죠. 네. 조 씨가 이제 재판 과정, 그러니까 이혼 소송이나 그런 폭행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했다. 그래서 이제 2심에서까지 인정이 됐는데 아직 대법원 판결 남아 있는 거고, 그리고 유시원 씨가 아내를 때리고 차량에다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이 부분에 대해서 벌금 700만 원이 다 확정이 되고 그것은 이미 그러니까 팩트로 차량 된 추적 것이죠. 장치를 예. 붙이고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다 끝났다. 끝났고 그 원으로. 부인이 위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는 유죄 상태고요. 네. 상고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나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상고심 같은 법률심이고 사실관계 확정은 이미 고법에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위증의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유시원 씨의 집 지상파 방송 복귀와 더불어 가수 활동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최근 이제 유니버셜 뮤직과 손을 잡고 본인 생일이시라고 그래요. 10월 6일에 네. 새 앨범 어게인을 일본에서 발표할 거라고 합니다. 일본 팬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연예인들의 사생활에 별로 관심이 없고 지켜주는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직도 인기가 많은 편이고 여전히 일본에서 인기가 많습니까? 네, 유시원 여전히 씨가? 많아서 네. 이제 앞으로 다시 이제 아시아의 프린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머리가 좋아요, 유시원 씨가. 네. 보세요. 만약에 이 공중파로 복귀하는데 레이싱 프로입니다. MC예요. 여자들 봅니까? 안 봐요. 다 젊은 남자들 보거든요. 속된 말로 유시원 씨가 아내랑 이혼을 했는지
아내를 때렸는지 네. 위치주주가 붙여 관심 없는 사람들을 봅니다. 거기 복귀하는 거죠. 네. 만약에 주말 드라마, 멜로 드라마 사서 사랑을 나누는 이런 거로 복귀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아줌마들 보겠어요? 안 보죠. 네. 가수도 일본에서 아유 머리가 뭐 엄청납니다. 적절한 선택이었다. 네. 적절한 선택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준기, 배우 이준기죠. 전혜빈, 사랑과 우정 사이. 네. 어떤 내용입니까? 벌써 세 번째 열애설이 터진 건데요. 이게 올해 여름만 세 번째인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2015년 네. 6월부터 지금 9월까지 세 개 열애설이 터진 건데요. 첫 번째 2015년 6월에 KBS 드라마 조선 총잡이 출연 이후에 열애설이 터졌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네. 네, 두 번째 2015년 8월에 목걸이가 같은 게 발견이 되면서 이 네티즌 수사대가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지난달이네요. 찾았는지. 네. 네, 굉장히 똑같은 그 키 모양의 목걸이가 발견됐지만 여전히 뭐 아니라고 했고. 네,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네네네. 이준기 씨는 팬들한테 선물 받았다고 했고요. 이제 뭐 전혜빈 씨는 하와이에서 직접 사셨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고요. 이 세 번째는 이제 검은색 차량이 압구정동에서 발견됐는데 그 안에서 이준기 씨가 전혜빈 씨의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는 그렇게 사랑스러운 장면이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두 분이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착용했던 저 커플 목걸이 정말 똑같습니까? 화면상으로 잘 화면상으로 잘 구분이 안 네. 되시겠지만 이제 직접 보신 분들 네티즌 수사들이 굉장히 정확하지 않아요. 보시면 저 키 모양이 굉장히 같아요. 근데 하필 왜 두 분의 그 우연이 두 분에게 겹쳤을까? 서로 다른 경로가 다른데요. 이준기 씨는 팬들로부터 선물 받은 그렇죠. 거고. 하와이에서 개인적으로 구입하셨다고 하는데 네. 참 의심스럽죠. 사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 정도 됐으면 의심을 할 만도 한데 네. 보통 연예계 열애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진실일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평균적으로. 사실 이제 최근에 정말 사진이 포착된 경우, 뭐 송승헌 씨나 유혁비 씨, 그리고 뭐 수지 씨나 이민호 씨 등 정말 사진이 포착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제 의심 이런 정황만으로는 사실상 이제 정말 인정하는 그런 커플들은 드뭅니다. 이제 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네티즌 수사대들이 조금 더 파이팅을 해주세요. 열애설 벌써 세 번째인데 6월 달에 처음 나왔을 때 강력하게 부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9월 달 최근에 나온 압구정동 자동차 데이트 포착에 대해서는 소속사가 서로 친한 사이다. 친한 사이인 거 맞다. 그래서 같이 있었던 거다라고 해명을 했잖아요. 점점 강도는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 믿어요, 열애설. 저는 우리 그 기자분들의 그 취재력을 다 믿기 때문에 네. 저는 모든 걸 믿습니다. 아니 그런데 기자분들도 취재를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티즌 수사대들이 수사를 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만약에 사실이 아닌데도 계속 이렇게 열애설을 제기할 경우에 소송도 걸 수 있나요? 뭐 걸긴 하겠지만 지죠. 이거 불륜설도 유부남 유부녀 불륜설도 아니고 네, 소녀총각 열애설이라는 게 사실 뭐 그렇게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이걸 가지고 뭐 소송하겠습니까 소속사에서? 네. 아니면 많은 거지 안 사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한다 하더라도 이건 승소하고 싶지 않아요. 불륜설도 아닌데요, 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예가 핫 이슈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오뚜기가 11일 서울 강남구 대치 유수지 체육공원에서 영국의 프로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함께 어린이 축구 교실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박지성 선수를 비롯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코치들이 참가해 어린이들에게 축구 노하우를 전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8명의 어린이는 본인의 이름이 새겨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니폼과 수료증, 메달을 수여받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